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표현을 처음 뵀는데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항상 소개가 되시는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소개 멘트를 할 때 닥터 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때로는 닥터 둠이었고요. 네. 과거 증권사 제가 86년에 들어갔거든요.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제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뭐 오라에서 저 큰 기관에서 오라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보니까 저를 낙관론자로 부르고 다른 분을 비관론자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발표시키고 토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낙관론자로 했는데 자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그다음에 2019년에 그 책을 내면서 2020년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 뒤로 좀 어려워지니까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마음에는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제 데이터가 이제 좋게 나오면은 앞으로 좋다.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은 나쁘다. 근데 사실 나쁘다고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특히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잘 없으시니까. 대표적으로 2007년에 제가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때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지점장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그 회사 사장도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그래도 일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락이 올 때는 하락이 온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출연하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2650선은 우리나라 모든 지표상으로 바닥이니까 지금부터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좀 담을 때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 비중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각자 그 증권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저는 뭐 거시경제를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를 전망할 때 명목 GDP,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그걸 두 개를 주로 보거든요. 작년 상반기에는 너무 주가가 거리가 위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상관계수가 0.85 굉장히 높은데 작년 4월에는 한 40% 벌어져 버렸거든요. 수출을 회복된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좁혀질 것이다. 그랬는데 올 2월부터는요.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영역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식을 팔지는 마시고 그리고 아마 4월 달에 아마 주가가 더 많이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인데요. 이때 주식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단비 같은 말씀이시고 저처럼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한국이 세계 경제의 풍요한계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 말고요. 한국 경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을 내리십니까? 지금 주가는 이제 저평가돼서 일정 부분 오른다는 거고요. 아직 그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 아니라고. 우리 경기를 판단해 보면 우리 경기 저점이 제가 판단하면 2020년 5월이었어요. 2020년 5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 정도 돼가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인데 이게 그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하라고 있어요. 이거 경기가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수축 국면이 과거 11차례 우리 경기 순환이 있었거든요. 평균 19개월이었어요. 최소한 1년은 수축 국면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가는 전환기입니다. 상방은 뭐 2950. 이렇게 해서 상방이 열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다 맞는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주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스피가 3,300이 넘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다.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적정 주가 한 2,95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 적정 주가 가는 과정에서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종목 장세니까 트레이딩을 잘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주가 지수는 네. 뭐 2,600에서 2,950 뭐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 어디 방송에서 오라면은 네.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종목 잘 보시는 분 그런 분들 모셔다가 종목 이야기를 듣고 종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이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그래도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조금 좁혀주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뭐 주가가 좋든 나쁘든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저도 뭐 KT 주식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행 이자보다 배당 수익률이 5배 높거든요. 은행에 그러면 1%좀 더 주는데 그게 사내지 5%예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저 가끔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은 뭐 닥터둠이 삼성전자 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굉장히 자극적으로 닫아야 구독자 수가 느니까 사라 그러신 거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싸졌다고요. 예. 제 아내가 저 삼성전자 작년에 그거 95,0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 75,000원까지 떨어진다. 안 믿어요, 제 말은. 저 언론에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 10만 전자 10만 원 넘는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가 2,600까지 떨어지면 삼성전자도 75,000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삼성전자 기업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는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진다. 75,000원 떨어지니까 맞췄네. 지금 사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 7만 전자도 깨어요. 네, 지금 68,000원 정도 하는데요. 제 집사람한테 65,000원 가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자. 우선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본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68,000원이니까요. 뭐 65,000원까지는 안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가격에서는 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물론 9만 원대 비중을 줄였죠. 네네.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58년 개띠니까 수익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인버스 ETF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1.5배를 인버스 ETF를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떨어지면 인버스 ETF는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표한 삼성전자 그 가격이면은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를 지금 그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깝게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그다음에 금융회사 계열, 보험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특별히 뭐 그 금융회사는 전반적으로 다 한 번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중에도 은행, 증권, 보험 중에 그래도 뭐 좋은 쪽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험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금리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요. 보험회사는 앞으로 역마진이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보다는 은행이나 증권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은행 가서 강의하면서 그 돈 월급 받아가지고 당신네 은행 저축성 예금에다 맡기지 마시고 그 돈 당신네에서 주식 사가지고 배당금 받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오늘 어제 촬영한 이 시점에 배당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배당 많이 들어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또 샀는데 잘하는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 받아갖고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면 배당 받아 또 그 주식 사야 되죠. 계속 주식을 사야 돼요. 배당 투자하려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을 회사. 망하지 않을 회사. 그 대한민국에서 뭐 KT 이런 회사들은 안 망한다고 그러던데 예전에 그렇게 따지면 한정 같은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라고 샀는데 10년 넘게 계속 내리고 배당도 주다가 요즘은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안전은 하지만 망하진 않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한전하고 저는 KT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전은 부도가 나면 국가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예. 한전에서 채권을 예. 발행했다면은. 예, 그런데 KT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 투자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비중을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은 얼마? 그다음에 뭐 미국에는 얼마, 한국에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연배가 아까 58년 개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만 한 3, 40대들은 한국과 미국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비중이 너무 높고요. 네. 77%예요. 부동산이 예, 대부분이죠. 부동산이 예. 70%면 금융자산은 예. 뭐 전월세 보증금 포함해도 23%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저는 거꾸로입니다. 40%가 실물, 60%가 금융자산인데요. 60% 금융자산, 30%는 보험이고요. 예. 은행은 쓸 돈만 맡깁니다. 은행은 쓸 돈만. 네. 나머지는 주식이에요. 나머지 주식, 미국 주식도 매일 하실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은 조금밖에 안 합니다. 거의 한국 예, 주식. 예, 거의 다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ETF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냥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런데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면 2000년대 IT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2008년은 집값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면은 주식시장 거품은 2000년보다 더 심각하고 부동산 거품은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특히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예. 나이 또래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난 10년만 보셔서 그래요. 예. 10년 동안 계속 그래 왔으니까. 10년 동안은 계속 예.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네. 그 이전 10년을 한번 보면요.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 S&P 500이 제달이 돌아오기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상위 시가총액에 유일하게 지난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자리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2000년에서 2009년, 2010년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비중은 좀 많이 줄이고 대신 아시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아까 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다 그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고요. 우리 수출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난 나라가 경제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EU 비중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 비중 많이 올랐죠. 네. 특히 최근에는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결국은 미국이 부러지면 다른 나라 신흥국 이런 거 뭐 EU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미국은 신흥국보다는 훨씬 더 빨리 회복력도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간다는 건 나쁜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2%였어요. 근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22%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25%까지 올랐는데 다시 IMF가 2026년까지 전망해놨는데 22%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비중이 계속 축소되는 나라죠. 예, 그리고 그거를 중국이 늘어나고 아세안 국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이 그렇게가 과거처럼 그런 나라 그리고 뭐 미국과 정보통신기술 뭐 그게 앞서가는 건 맞죠. 예. 그런데 미국이 생산하는 거 중국이 IT 생산 못하는 것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김영욱 교수님, 미국보다 중국 또 중국 요즘 또 그렇게 흑백 논리라 그러나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나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특히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 워낙 예. 이렇게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또 공산주의 국가답게 공산주의 예.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또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 예.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중국이 미래에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18%인데 그런 큰 금융회사들이 중국 금융자산 비중은 지금 뭐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18%까지 안 늘려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자금을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것들은 일시적인 일시적이라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뭐 9 내지 10% 성장했다가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률로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실물보다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저 정부 규제가 아직도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은 개별 종목은 투자하지 말자. ETF나 간접 형태로 투자하자. 네, 그래서 제가 뭐 중국에 계속 그 주식 사라고 그런 거는 그 중에서도 중국 거 전기차 ETF를 한번 사보시자.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ETF 한 자산운용사에서 10,000원에 만들어 놨는데 시초가가. 네. 그런데 그게 2만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떨어져서 14,5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화장품으로 뭐 이렇게 장사, 뭐 사업이라고까지는 할 거고 이제 돈을 벌어서 K-뷰티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중국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못 꺼내겠어요. 그래서 저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동안 행동을 했고 우리 역사상 보면은 사실 좋아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이 2001년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작년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예. 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 무역수지 흑자를 85%를 중국에서 벌어오고 있는데 마음으로만 미뤄 하더라도 돈으로는 미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온 거거든요. 교수님 책이나 참 이 책도 한번 소개를 시켜야 금리와 환율 알고 갑시다. 이 책이 가장 최근에 제가 출판된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 일부러 이렇게 쉽게 쓰신 거죠? 경제를 모르시는 그 가정 주부들까지도 금리 환율은 좀 아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냐. 그래서 한번 좀 쉽게 써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책도 지금 읽고 저부터 이제 저자 사인도 받아가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 책의 출간 시기가 보면 6개월 상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계속 책은 언제 쓰신 거예요? 그냥 저 밤낮 가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대요. 중국의 개방은 다양한 규제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예, 하이브리드 자본주의. 제가 이 말을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예. 보통 저희는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수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그래요?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 그걸 보냐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가 나오고 주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신문 주간지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이 주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깊이 있는 기사를 다루면서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보는데 거기서 그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때로는 전기로도 하고 내연기관으로도 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가 그렇습니다.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 확대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기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80년대 말에 3조 원으로 우리 경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이 부실하고 97년에 외환위기를 거쳤거든요. 네네. 그 뒤로부터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뀝니다. 은행보다는 직접 금융,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중국도 그동안 은행들이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했어요. 근데 이로 보니까 중국 정부도 우리한테 배운 거죠.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도 부실해지네. 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금융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국력을 키워야 되는. 예, 저는 국부를 내야 된다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미국이 2001년부터 미국이 중국 WTO에 가입시켜줍니다.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았죠. 상품을 굉장히 싸게 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죠. 금리가 낮으니까 소비도 늘리고 또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지난 21년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5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상품 생산하죠. 중국에서 그거 찾아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잘하는 건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 빨리 개방해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미 중국이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네. 증권, 보험, 뭐 은행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왜 그렇게 중국에 들어갔겠느냐.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을 찾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데는 아까 더 이코노미스트의 말씀도 하셨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나와서 미국 이야기하고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듣기 좋으니까 저부터 듣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교수님 나오셔서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모델링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통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뭐 경제지표 뭐 수출이 잘 돼서 주식이 오를 겁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또 비롯하고 교수님께서는 본인만의 모델링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모델을 만들어죠. 네. 데이터를 기반한 미래 예측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제 모델에서 이제 수치가 좋게 나오면은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은 앞으로 무슨 나쁜 일이 올 것 같다. 그런 나쁜 일이 뭘 것인가. 예, 그걸 분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계량 경제라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전망한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네. 예, 그거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흔히 요즘 말하는 퀀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콘트죠. 예, 그런데 단순한 콘트보다는 조금 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예,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콘트는 과학이에요. 우리가 핵이 분석하면 R 스퀘어, 더비나 승값, 뭐 T 값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예, 그런데 같은 모델을 만들어 놨어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과거 데이터를 2008년부터 사용하느냐 했을 때 예측치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해야 되냐, 2008년부터 사용해야 되냐. 이거는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통찰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찰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융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주간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거 이런 걸 늘 보면서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퀀트 투자를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 퀀트 투자가 과연 과학적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갖고 굉장히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니까 저게 어쩌면 더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 주관이 이제 합리적이어야 되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까 타임시리즈 시계열 분석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그 예술 좀 지나치게 지금 제가 좋은 표현으로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관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관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럼 그 모델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계속 제가 일별 모형, 주간 모형, 월간 모형. 제가 아침에 가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요새는 그 블룸버그 못 보죠. 블룸버그가 비싸가지고요. 안 그래도 뭐 그 불대리라고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예, 제 모델 넣어보고 일간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그리고 뭐가 변했느냐. 예, 그 다음에 그 수출 뭐 모든 경제지표 물가 다 예측을 합니다. 그 제가 예측했는데 실제치가 나오면 예측 오차가 크면은 아, 무슨 구조 변화가 있는가 또 찾아보고 모델도 수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 교수님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방식을 안 쓰시다가 옛날부터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게 나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더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는 계기가 있어갖고 이 방식을 쓰시게 된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저는 저희 애널리스트한테요. 좀 말 잘하는 애널리스트는 싫어합니다. 말보다는 데이터로 통계 분석으로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를 더 신뢰했거든요. 네. 예, 제 습관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2000년에 뭐 증권시장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이 2001년 9월달에 2000년 말에 전망해봤는데 2001년 9월달에 주가가 폭락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 9.11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46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연말에 또 700까지 나와요. 700까지 오릅니다. 근데 그게 696까지 오르더라고요. 그 대 모델에 나온 수치였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항상 교수님께서 거의 10단위, 그러니까 아까 2650, 뭐 2950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 3000에서 3500 사이 저게 무슨 전망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델에서 나온 수치니까 물론 좀 무모한 짓이죠. 네. 그런데 저번에 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 할 때 이렇게 주가 폭락하니까 유명한 일간지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2644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은 알 수 없음.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죠. 그리고 보통 2600, 2500. 근데 제가 2644. 근데 우연히 그게 저점이었었어요. 그 우연이었죠, 사실.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거는 그냥 모델에 있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곤란할 때도 많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게 교수님의 원래 성격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명 때문이십니까? 왜냐하면 보통 언론에 많이 나오시기나 이런 분들은 욕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좋은 것들만 이제 듣고 싶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 부담이 분명히 크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뭐 증권회사 다닐 때도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그 이야기 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제가 그 경제학 언론을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시작했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어요. 맞습니다. 책에도 나오는. 예.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학이라는 그거죠. 자기가 보는 데이터 이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게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자료 쓰지 마라. 그거는 모든 일반 사람도 할 수가 있다. 한쪽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론적, 과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 틀려도 좋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렇게 증권회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문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욕먹기 싫어하는 그냥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 때문인가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남에게 싫어하는 걸 좀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증권회사에서는 영업하고도 관련돼 있죠.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은 뭐 회사도 싫어하고 투자자들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셀 보고서 어떤 회사 보고 셀 보고서를 내면 그 회사에서 만나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 문화이죠. 바뀌어야 되죠. 네. 예.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주니까요.
특히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채널들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애널리스트를 얼굴을 알 일이 없는데 요즘은 애널리스트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니까 그걸 참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진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애널리스트들이 기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는 건 정말 저희 공부하고 뭐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